2007년 9월 초순,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한 계곡에서 두 자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서연, 당시 31세, 한소민, 당시 28세. 이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단 하나. 현상소에서 회수된 35mm 필름 한 롤, 그 중에서도 마지막 6컷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언니 서연 씨는 당시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채무 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족 증언에 따르면 수천만 원대의 부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시 유행하던 유사투자 상품에도 일부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계약서나 금융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에게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름 사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사용해온 35mm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던 시기였지만 그는 필름 특유의 질감과 기다림을 선호했습니다. 주로 200ISO 컬러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했고 현상은 집 근처 동네 사진관에 맡겼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 씨는 찍는 순간보다 나중에 보는 재미를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생 소민 씨는 언니와 달리 철저한 현금주의자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 출판사에서 편집 보조 일을 하던 그녀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를 매일 쓰는 습관이 있었고 영수증을 모아두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모친 박정분 씨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소민이는 10원짜리까지 기록하는 애였어요. 언니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더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2007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두 자매는 1박 2일 여행을 계획합니다. 목적지는 설악산 인근 지역의 한 계곡 유원지, 국립공원 경계 밖에 위치한 당시 피서객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준비물은 간소했습니다. 35mm 카메라 1대, 미사용 200ISO 컬러 네거티브 필름 1롤, 약 5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현금이 든 파우치, 간단한 세면도구와 여벌옷. 출발 전날 밤 서연 씨는 남자친구 정도윤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7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가족들은 여행 간다는 이야기는 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화요일 새벽 6시 30분경. 두 자매는 서울 외곽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SUV를 빌립니다. 계약서에는 소민 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은 기본형. 반납 예정일은 수요일 오후 6시. 이들이 탄 차량은 오전 7시 15분경 서울 방향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9시 40분경 목적지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결제 방식은 현금. 이 영수증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시간 증거가 됩니다. 그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늦여름의 끝자락,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더위 속에서 두 자매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곡에서 보낸 시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마지막 6컷의 필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남긴 물리적 흔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길 위에는 시간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4일 화요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외곽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SUV 한 대. 2007.09 47만 1523 서울 강원 방향. 차량 번호는 렌터카 기록과 일치합니다. 통행료는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당시 톨게이트 CCTV 확인 결과 운전석에 여성, 조수석에도 여성이 탔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뒷좌석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목적지 인근까지는 약 150km. 통상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경. 목적지 계곡에서 약 8km 떨어진 한 주유소. 주유소 영수증. 일시 2007년 9월 4일 940. 유종 휘발유. 리터 약 25L. 결제 현금. 영수증에 찍힌 시각은 오전 9시 40분. 톨게이트 통과 후 약 2시간 2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면 중간에 특별한 지체 없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에서 계곡까지는 약 8km.
편도 1차선 지방도로를 따라 약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SUV가 들어온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시각이나 차량 번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평일 오전이었고 성수기가 지난 시점이라 주차 차량은 10대 내외였다고 합니다. 렌터카에는 간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후 렌터카 업체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SD카드.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완전히 손상되어 재생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디오 트랙뿐. 그마저도 대부분 노이즈로 덮여 있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일부 구간에서 엔진 소음과 바람 소리가 감지되었으나 대화 내용이나 특이 음향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비 불량이거나 SD 카드 접촉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15- 서울 외곽 톨게이트 통과. 940- 목적지 인근 주유소 주유. 1100- 계곡 주차장 도착 추정. 이후 알 수 없음. 계곡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은 물증으로 추적할 수 없습니다. 두 자매, 특히 동생 소민 씨는 평소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곡 인근에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곡 유원지 내 매점과 식당들은 대부분 현금 거래를 선호했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없습니다. 소민 씨가 가져간 현금 파우치 역시 이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의 휴대폰 오전 7시 이후 통화 기록 없음. 소민 씨의 휴대폰 오전 9시 12분 모친과의 짧은 통화 후 기록 없음. 기지국 기록상으로는 두 휴대폰 모두 오전 10시경까지 목적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후 12시 이후부터는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계곡 일대는 당시 이동통신 음영 지역이 많았습니다. 전원이 꺼졌는지 신호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은 해당 톨게이트의 전후 시간대 CCTV를 제조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자매의 차량과 유사한 차종의 SUV가 약 5분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번호판은 화질 문제로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차량의 행적은 이후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길 위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톨게이트, 주유소, 주차장, 그리고 끊긴 전화 신호. 이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낸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설악산 인근 국립공원 경계 밖에 위치한 이 계곡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피서객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간이 매점과 파라솔 대여점, 평상이 늘어서 있었고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초 평일 오전, 성수기가 지난 시점이라 한산했습니다. 계곡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점. 당시 60대 초반이었던 주인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거예요.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키가 좀 크고 하나는 작았는데 파라솔이랑 돗자리 빌려갔어요. 음료수도 몇 개 사갔고 대여 시간은 오전 11시경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매점에서는 별도의 대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점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두 자매는 계곡 중류 지점 큰 바위 근처의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매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곳, 물가에서 약 34m 떨어진 평평한 바위 위, 파라솔을 세우고 돗자리를 깔고 간단한 짐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증언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오후쯤.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왔었어요. 음료 더 사러. 그때는 한 명만 왔던 것 같은데. 오후쯤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합니다. 오후 1시일 수도, 3시일 수도, 5시일 수도 있습니다. 매점 주인은 이 시각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검은색인지 진한 남색인지. 어쨌든 어두운 색 SUV가 있었어요. 오전에 들어왔는데 오후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자매가 빌린 차량은 밝은 회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색 SUV는 누구의 차량이었을까요? 주차장 관리인은 평일이라 차가 많지 않아서 기억난다고 했지만 정확한 차량 번호나 모델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파라솔 정리하러 갔는데 이미 파라솔은 접혀 있었어요. 돗자리 위에 테이블 같은 걸 펼쳐놨던 것 같은데 거기 컵이 3개 있었어요. 종이컵? 종이컵 3개. 2명이 왔다면 왜 컵은 3개였을까요? 매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와서 같이 있었나 보다 했죠.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치웠어요. 또 다른 의문점. 파라솔은 이미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점 주인이 정리하러 간 시각은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9월 초순이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파라솔 대여는 보통 저녁 무렵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손님들이 알아서 접어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계곡에는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전 11시경 두 자매, 파라솔 돗자리 대여. 오후 시각 불명 한 명이 매점 재방문. 저녁 6시 30분 7시 파라솔 이미 접힘, 종이컵 3개 발견. 주차장 검은색 SUV 목격. 증언들은 파편적이고 시간대는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종이컵 3개라는 결정적 모순이 남습니다. 두 자매만 있었다면 세 번째 컵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증언만으로는 그날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찍은 마지막 6컷의 필름. 그 안에는 증언이 말하지 못한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2주 후 서연 씨가 단골로 이용하던 동네 현상소 사장이 보관 중이던 미연상 필름 한 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00ISO 컬러 네거티브 필름. 36컷 중 30컷까지 촬영된 상태. 초반 24컷은 여행 전 일상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 거리, 친구들의 얼굴. 하지만 마지막 6컷, 25번부터 30번 프레임. 그 안에는 그날 계곡에서 찍힌 이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컷.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 음료수 캔, 선크림, 그리고 비닐봉투. 비닐봉투를 고정한 금속 클립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립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비닐이 살짝 펄럭인 흔적. 이를 통해 당시 바람이 계곡 상류에서 하류 방향, 즉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곡의 지형상 이런 풍향은 주로 오전부터 이른 오후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컷. 물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와 그 주변의 물. 물 표면에 보이는 잔잔한 파문 패턴. 바람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 컷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입니다. 바위의 그림자 방향을 분석하면 태양이 동남쪽에서 남쪽 방향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9월 초순 이 위도에서 이러한 그림자 각도가 나타나는 시각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입니다. 세 번째 컷. 차량 창문에 비친 반사 이미지. 서연 씨로 보이는 인물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레임 오른쪽 끝, 유리 반사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제3의 어깨 실루엣. 크기와 위치를 분석하면 카메라를 든 사람 뒤쪽 약 11.5m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 소민 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번째 컷. 이미 접혀있는 파라솔과 그 주변. 젖은 모래와 자갈 위에 남은 신발 자국. 두 줄의 뚜렷한 발자국이 보입니다. 하나는 작은 사이즈 약 22만 230 추정. 하나는 중간 사이즈 약 24만 250 추정. 여성용 운동화 사이즈로 보이며 두 자매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의 태양 고도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컷. 주차된 차량의 측면. 역광으로 인해 대부분 실루엣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차량 지붕 위에 뚜렷한 루프렉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두 자매가 빌린 SUV에는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누구의 것일까요? 주차장 관리인이 증언한 검은색 SUV일 가능성. 혹은 톨게이트에서 포착된 두 번째 차량일 가능성. 모두 추정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컷. 계곡 전체가 담긴 넓은 앵글. 물가, 바위들, 나무 그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이 사진의 핵심은 태양의 위치입니다. 사진 속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 빛의 각도를 종합 분석하면 촬영 시각은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매점 주인 증언 저녁 6시 30분 7시경 파라솔 정리. 필름 컨육 분석 오후 4시 4시 30분 촬영 추정. 만약 오후 4시 30분경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면 그 후 약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필름은 더 이상 찍히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마지막 6컷이 말하는 것. 오전 1은 오후 정상적인 피서 활동 컷1 2. 오후 23시 파라솔 접힘, 신발 자국 컷 4. 오후 34시 제3자 존재 가능성, 루프렉 차량 컷 3, 5. 오후 44시 30분 마지막 풍경 컷 6. 이후 공백. 필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름도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의 시간, 마지막 셔터가 눌린 후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서현 씨는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서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나 가족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의 부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서현 씨의 휴대폰으로 채권 추심 관련 통화가 빈번하게 들어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현 씨는 당시 유행하던 유사투자 상품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유사 수신업체들이 성행했습니다. 서현 씨가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는 2007년 초 경찰 수사를 받다가 대표가 잠적한 사례였습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적지 않은 금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편의상 검은곰이라 부르겠습니다. 검은곰은 사채업자는 아니었으나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른바 중개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 씨의 통화 기록에서 검은곰으로 추정되는 번호와의 통화가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 확인됩니다. 마지막 통화는 실종 3일 전인 9월 1일. 통화 시간은 약 12분이었습니다. 서현 씨의 남자친구 정도윤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서현이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가 자꾸 연락한다고. 그냥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서현이가 괜찮다고 동생이랑 여행 다녀오면 정리하겠다고. 정도윤 씨는 여행 전날 밤 통화에서 서현 씨가 평소보다 조금 밝은 목소리였다고 기억합니다. 뭔가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자매가 가져간 현금 파우치. 모친 박정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소민 씨는 출발 전날 은행에서 약 50만 원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이 현금은 여행 경비 명목이었으나 실종 후 차량에서도 계곡에서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회수한 차량 내부, 지갑, 휴대폰, 심지어 신분증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 가능한 물품을 모두 가져간 것처럼. 그리고 다시 톨게이트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언급했던 5분 간격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유사 차종 SUV 2대. 경찰은 이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했고 이후 행적도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종 당일 저녁 8시 12분. 계곡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통과한 SUV 차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종과 색상은 검은색 계열 SUV. 번호판 앞자리만 식별 가능했고 전체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주차장 관리인이 목격한 검은색 SUV인지 필름 커소에 찍힌 루프렉 차량인지 혹은 전혀 무관한 차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도윤 씨의 동선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 퇴근했고 CCTV도 있고 동료들도 증언했어요. 실제로 정도윤 씨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었고 계곡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은곰의 행적은 불명확합니다. 경찰은 검은곰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당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실종 사건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은곰으로 추정되는 번호는 9월 1일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새 번호로 바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 채무 3천만 5천만 원. 유사투자 손실 금액 불명. 중개인 검은곰 통화 기록 다수 실종 직전 연락.
현금 50만 원 실종. 신원 확인 물품 전부 사라짐. 의문의 검은색 SUV 다수 목격, 추적 실패. 돈의 그림자는 길고 복잡합니다. 서현 씨를 압박했던 빚. 계곡에 나타난 제3의 인물과 차량. 사라진 현금과 신원 물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돈은 때로 사람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곡에서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07년 9월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목격자 추가 증언도 결정적 물증 발견도 없었습니다. 두 자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 4월. 실종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35mm 필름 카메라 판매 글이 올라옵니다. 서현 씨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모델. 이 게시글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모친 박정분 씨였습니다. 딸아이가 쓰던 카메라랑 똑같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판매자한테 연락했어요. 시리얼 번호 좀 알려달라고. 판매자는 특별한 의심 없이 카메라 바닥에 새겨진 시리얼 번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서현 씨가 2005년에 구입한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와 매우 근접했습니다. 서현 씨 카메라 XXXX-4527, 중고장터 카메라 XXXX-4531, 필름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는 보통 생산 순서에 따라 연속으로 부여됩니다. 4527번과 4531번. 단 4대 차이. 같은 생산 라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습니다. 박정분 씨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카메라의 전체 외관 사진을 보내달라고. 판매자가 보내온 여러 각도의 사진. 바디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흠집, 렌즈 마운트 근처의 페인트 벗겨짐, 스트랩 연결부의 마모 흔적, 박정분 씨가 보관하고 있던 서현 씨의 과거 사진들, 그 속에 우연히 찍힌 카메라 이미지들, 스크래치 패턴은 약 70%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해상도가 낮고 각도가 달라 정확한 대조는 어려웠습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분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를 추적했습니다. 판매자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직업은 중고 카메라 소규모 매매업. 판매자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2009년 가을쯤 누가 매장에 들고 왔어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싸게 사드렸어요.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경찰이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에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남자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됐고 그냥 일반적인 손님 중 하나였어서. 매장 CCTV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덮어쓰기 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 장부에도 해당 건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당시 현금 거래였고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메라 시리얼 번호는 근접했지만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래치 패턴은 유사했지만 확증할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의 기억은 불명확했고 물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내부까지 정밀 조사했습니다. 필름실, 셔터, 미러박스, 먼지와 미세한 오염물을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도 지문도 특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것처럼. 카메라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서현 씨 실종. 2009년 가을 중고 매장의 입고 추정. 2010년 4월 온라인 판매 시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약 2년간의 공백. 이 카메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2009년이 되어서야 중고 시장에 나온 걸까요? 박정분 씨는 카메라가 딸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서현이 카메라예요. 저 흠집도 기억해요. 어디 부딪혀서 생긴 거. 근데 어떻게 증명해요? 시리얼 번호는 다르고 영수증도 없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카메라는 물증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상황 증거는 있으나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이것이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증거품으로 압수되어 보관되었지만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카메라가 정말 서현 씨의 것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왜 갑자기 내놓은 걸까요? 필요가 없어져서? 위험해져서? 아니면 다른 이유? 진실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톨게이트 기록, 주유 영수증, 마지막 6컷의 필름, 종이컵 3개, 검은색 SUV, 사라진 현금과 신분증, 중개인 검은곰, 2년 후 나타난 카메라.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가능성뿐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서현 씨의 빚이 핵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가설에서 종이컵 3개는 제3의 인물이 계곡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은곰 혹은 그와 연결된 누군가. 빚 문제로 서현 씨를 압박하던 인물. 실종 3일 전 12분간의 통화. 그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서현 씨는 계곡 여행을 빌미로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동생 소민 씨가 인출한 50만 원. 표면적으로는 여행 경비였지만 실제로는 빚 일부 상환을 위한 돈이었을 가능성. 오후 34시경 제3자가 합류. 대화는 순조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가능성.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압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30분 마지막 사진. 그 후 약 2시간의 공백.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 2시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장이 정리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모든 신원 확인 물품의 체계적 제거. 검은색 SUV의 저녁 8시 귀국 방향 이동. 2년 후 중고시장에 나타난 카메라는 증거 인멸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사고가 먼저였고 그 후 상황이 복잡해진 경우입니다. 9월 초 계곡 물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수심은 얕지만 미끄러운 바위, 급류 구간도 있습니다. 익사사고 혹은 낙상으로 인한 부상. 이 시나리오에서 제3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있었거나 직후에 도착한 인물입니다. 주차장에 있던 검은색 SUV의 주인 혹은 우연히 지나가던 누군가. 정상적이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제3자가 서현 씨의 빚과 연관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견 후 자신의 관련성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신원 확인 물품 제거, 자신의 흔적 제거, 급하게 하지만 계획적으로. 매점 주인이 발견한 종이컵 3개, 파라솔은 이미 접혀 있었고 카메라는 그 과정에서 챙겨갔으나 2년 동안 처리하지 못하다가 결국 중고시장에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12분 검은색 SUV의 귀국 방향 이동.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고 자체는 우발적이었으나 이후의 대응이 범죄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시나리오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금전 갈등 충돌 은폐. 두 번째 시나리오 우발 사고 제3자 개입 은폐.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3자의 존재. 체계적 증거 인멸. 이 시간의 공백. 검은색 SUV. 어느 시나리오가 진실에 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퍼즐. 검은색 SUV는 누구의 차량이었을까? 필름에 찍힌 루프렉 차량. 주차장 관리인의 목격. 저녁 귀국 방향 톨게이트 통과. 모두 같은 차량일까요?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퍼즐.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지막 사진 이후. 파라솔이 접히고 종이컵이 남겨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까지. 그 시간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퍼즐. 중개인 검은곰은 누구이며 그날 계곡에 있었을까? 실종 3일 전 12분 통화. 실종 이후 연락 두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완성되지 않은 퍼즐. 그날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자매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4일 이후 한서연 씨와 한소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두 자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일상은 그날 이후 멈췄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톨게이트 통과 기록, 주유 영수증, 필름 속 이미지들. 이 작은 기록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의 흔적조차 재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더 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GPS 기록, 결제 내역, SNS 게시물, 메신저 대화. 하지만 2007년에는 그런 도구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가능한 한 디지털 결제를 활용하는 것,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실종 사건에서 처음 72시간은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된 것은 신고 후 24시간이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비가 내렸고 현장의 물리적 흔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는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주변 CCTV 기록들도 보관 기간이 짧아 일부는 덮어쓰기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집니다. 기억은 흐려집니다. 목격자는 떠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전 갈등의 위험성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 사채를 이용하는 것, 불법 유사 투자에 연루되는 것. 이런 금전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정식 금융기관과 법률 지원을 통해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증거 보존입니다. 서연 씨의 카메라와 필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 오후의 단서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민 씨가 꼼꼼히 기록하던 가계부. 그것이 시간과 동선을 추적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소. 이런 디지털 자료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이나 범죄가 의심될 때 함부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서연 씨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소민 씨는 누군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나 통계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미스터리 퍼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 가족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답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재구성하며 흩어진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없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서연 씨, 한소민 씨,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